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 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국회는 탄핵으로 절반을 회복했지만 민주주의 2단 세력의 도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구조의 위기입니다. 재벌 중심의 특권 경제는 민생 경제를 파탄냈고 실패한 외교와 대외적 경제 환경은 한국 경제의 치명타를 예고합니다. 셋째, 북핵 위기는 갈수록 가중되고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병풍 뒤로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이란 한국 경제의 비상구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관제는 경제 위기입니다. 실패한 외교 안보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안보 정책을 잘못 운용하면 한국 경제의 치명적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시간을 최대한 유예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사드 배치의 결정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4차, 5차 한 해에 2번 했고 핵실험을 2번 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24번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단기간 내에 증대할 뿐만 아니라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이런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던 중에 그중에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핵 위기,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대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드 배치 결정이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하는 것과 한중 갈등, 수도권 방위 무용론과 군사적 효용성 논란, 북핵을 부정하면서도 인정하게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논리, 그리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한다. 또 성주 등의 사례처럼 한국 내에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런 여러 걱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한 여러 판단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은 금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많은 걱정과 우려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에도 우선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은 국가의 역량을 집결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이런 우선순위의 배치에 있어서 사드가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나머지는 희생해도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제가 쓴 일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보를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나머지 문제는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병행해 가지만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능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유능한 안보 정책을 펼칠 수 없었을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안보관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보는 군사 문제이면 틀림없지만 새로운 안보 이론 중에 그 개념이 인간의 생명, 평화 그리고 경제의 문제로 진화하고 확장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여러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제안할 것은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시에도 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도 경제적 고려의 흔적을 저는 우리 정부한테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부처 장관이 NSC에 참여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부터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 간에는 경제 문제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이런 불행한 점을 지적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걸러낸 흔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의원님께서 탁견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걱정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부로서는 그런 모든 위협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또 신중한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히 북한이 유례 없이 집중적으로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부는 큰 고민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시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시에 기재부 장관도 불참했고 차관의 경우 실무조정회의 참여 요청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드 배치 결정 시에도 경제수석이나 기재부 장관은 불참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2월 10일 사드 배치가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자기도 언론을 통해 보는 게 전부다 이렇게 대답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NSC에는 구성 멤버가 있습니다. 구성 멤버가 있어서 고정적으로 있어서 회의를 계속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부처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해나갑니다. 또 그리고 NSC에는 우리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입니다. 제가 지금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참석을 해서 같이 그 이야기들을 또 경제부처장과 나누고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참에 NSC에 경제부처 장관 참여를 제도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장관이 NSC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총리는 혹시 개성공단의 부가가치 생산 효과가 한국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23개 기업이 5억 불 정도로 볼 때 우리 GDP 생산의 0.04%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착실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남북 경영을 꾸준히 지속시켜 왔다면 지금쯤 대략 100억 불 정도로 GDP 생산의 0.6% 이상의 성장 요인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궤도의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을 연합하는 수준으로 남북 통일 경제를 실천한다면 1% 이상의 성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다른 거 하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는 중국과의 교역이 현재 한국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일 큰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과 원만한 교역이 계속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로 인해서 그 중국과의 교역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것이 더 갈등을 넘어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면 총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다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계속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했다면이라고 하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저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범국가적인 그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국하고도 여러 계층의 그런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당국에서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뭐 보복을 하겠다 어쨌다 이런 말을 한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가면서 사실상의 그런 그 대응 조치가 아니냐라고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그 한국과 중국 문화부 장관 회의체가 열렸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중국도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문화 영역의 어떤 제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세 장벽들을 높여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낙관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역 제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롯데그룹의 조사, 그다음에 한안령 관광사업 제재 이미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범정부적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이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 문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의 폐쇄는 10년에 걸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0.5% 끊어버렸고, 사드는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0.5%가량의 성장 동력 감소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부에게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안보 정책으로 일관한 오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고 또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구조 개혁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부의 가장 큰 역점 시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북한 불과 몇 분 가면 바로 북한인데 그 앞에서 핵실험하고 핵 미사일을 쏴대면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게 만약 도발로 이어지면 현실적인 도발로 이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극단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유능하게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총리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둘 다 동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도 안보를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의 타겟책들을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총리의 대답입니까? 물론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어려운 잘 것으로 아시다시피 보이십니까? 우선 국제 경기가 어렵고 또 저유가라든지 이런 자원의 문제도 있고 오래 지속된 구조적인 그런 국제사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는 저희대로 또 내수가 안 살아나고 있고 또 산업이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인력들이 많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조정의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경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열면서 지금 타겟책이 뭐냐, 조금이라도 길이 뭐냐 이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기 위한 여러 루트들을 찾아가고 있고 이것은 꼭 산업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방부든 여러 부처가 이제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데 안보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면서 각 부처들이 우선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대기업에서 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출 여력에 사실 한계에 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길도 만들어가자. 이런 다각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제 요인과 중국발 경제 위기 위험 요인 이것이
결합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복합적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이 어렵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예. 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위험성 속에서 사드의 그 위치는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내년 5월에 사드 배치가 확정됐습니까?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일부 보도가 판단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저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메머드급 요인들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5대 취약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 철강, 조선, 건설, 해운. 성공하든 실패하든 출혈이 큽니다. 총리는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전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 또 그보다 적지 않은 문제는 그 많은 해직자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문제,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를 또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악순환이 그걸 넘어서 10%의 생산 위축만 와도 20조의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의 1% 하락 요인이 된답니다. 내년 2.3% 성장 예측하는데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이 될 겁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3차례 예고됐고 상반기 중에 최소한 1차례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채 임계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뜻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린 다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금리 1%만 인상하면 가계부채는 7, 8조가량 늘고 한개 가구 수가 10만 가구가 늘어난답니다. 잘못 관리하면 뻥 터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를 거기에 이르고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은 가계부채가 과도한 이런 측면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경감하게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적인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한국이 관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런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지금 최근에도 여러 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고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은 경제보복을 본격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점은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위협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경제의 어려움대로 또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문제 등을 비롯한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이 부분은 또 한시도 늦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할 부분들은 해나가고 또 같이 병행해 나갈 부분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같이 지금 정부의 생각을 고집하면 둘 다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둘 다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되면 차이나머니가 철수하고 관광객 수도 급감하면 우리 경제의 0.5%가 감소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 10월에 60조가 넘는 규모의 통화 스와프 이런 문제마저 불투명해질 거고 그러면 유동성의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수단도 하나 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하면서 대처를 경제 부처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 지출의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재정의 조기 지출로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안보나 정치 요인이 발목 잡는다면 예컨대 사드가 발목을 잡는다면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재정의 조기 지출 효과 이런 것들은 급감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 문제를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금년도에 북한의 핵 도발은 유례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집중돼서 핵 도발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대비할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외에 우리의 정치적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 예측도 불가하고 이런 6가지 요인 중에서 총리는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급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요? 다 급하죠. 다 중요하고 그걸 뭐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정책의 결정권자는 그래도 종합적 판단 속에서 가장 급한 것, 우선순위, 중심적인 것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을 경제부처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몇 달, 며칠이 급한 일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는 다른 경제적 요인들에 비해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반드시 배치될 이유도 없고 그런 면에서 차라리 사드 배치를 유예해서 상반기에 집중될 경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드 배치가 너무 늦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겠냐고요. 사드 문제는 별개다 여전히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안보를 위해서 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니 그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하지 마시고요. 안보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해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안보 문제는 과거에 없던 작년 이전에 없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핵 도발이 정말 빈번해지고 고도화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군사 안보적인 대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드 배치도 결정했고 다 그 시간을 조금 더 유예해서 경제적 위기가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분산시키자. 그 리스크 해지를 하자.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발 경제 위기를 빨리 끌어오자 이런 말씀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해 보시죠. 제가 지금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과제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되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막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핵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해 앞바다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거기서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를 이건 안 올 거다. 그거는 정말 너무 안이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부의 정책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고집이죠. 중국발 경제 충격은 우리 경제 위기의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안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고려한 사드 배치 정책으로 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드 배치를 그 기간을 조금 더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북핵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해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간의 갈등을 그걸 통해서 해소하고 중국발 경제 위기에 그런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두 분의 최정상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을 늦춰서 금년에 내년에 할 거를 2년 뒤에 하겠다, 3년 뒤에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되 우리의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혹시 총리의 마음속에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에게 북핵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중 양강의 틈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북핵을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한국의 능동적 전략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그 해법, 이것이 실천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내년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당연히 대선 공약이 됩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이 수준에서 동결해서 차기 정권으로 이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위의 문제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그 동맹인 미국과 같이 협의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약속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연기나 유예는 파기와 다릅니다. 킬체인과 KAMD를 조기에 구축하면서 미국의 군사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킨다면 트럼프의 실익 추구와도 저는 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1, 2년, 2, 3년 좀 늦춰서 중국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또 정책 수단의 방법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안위는 지금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같이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드의 문제를 소홀히 평가했다가 내년 한국 경제 위기에 치명적 위협을 냈다고 하는 것은 정부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 갑 출신의 새누리당의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